졸라 건방지죠? 네. 뭐 시비 거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너는 항상 TDD를 성공하냐? 아닙니다. 대신에 저는 항상 실패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이, 많은 팀,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TDD 시도할 때마다 실패를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럼 사실은 좀 이렇게 제목을 건방지게 지었지만 사실 실패하는 이유를 말하려기보다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팀은 TDD를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개발하는 과정에 정말 숨쉬듯이 TDD를 해요.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성공하는 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의 사례를 좀 엿볼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형식은 라이브 코딩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제 세션은 시간이 100분입니다. 100분 동안 서 있기도 힘들 것 같은데, 네, 100분의 라이브 코딩이라니. 네,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구나. 이민을 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네, 시작하죠. 우선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라이브 코딩 하진 않을 거고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얘기를 먼저 드리고 슬라이드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세스와 되게 비슷하게 만든 모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라이브 코딩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시도예요.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우리 팀, 제가 속해 있는 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팀이 뭐 회사는 뭐고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저희가 개발팀으로서 처했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 프로젝트는 이렇습니다. 회사 조직 규모는 스타트업 같지만 사실 스타트업은 아니에요.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뭐 펀딩을 목표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해결책을 찾는다거나 엑싯을 준비한다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저희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만들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써먹을 만한 그런 비즈니스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산업은 여행 산업이고요. 스타트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미 저희가 만들려는 서비스는 굉장히 거대한 그 경쟁사들이 있어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비즈니스 팀은 그리고 경영진은 어마무시한 요구들을 합니다. 뭐 트래픽을 많이 감당해야 되고, 뭐 기능이 뭐 이미 있는 경쟁사들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는 B2B 서비스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메시지 드리븐 해야 되고, 멀티 테너시를 지원해야 되고, 높은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케일업을 해야 되고, 또 반응성이 느리면 안 되고, 뭐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요구사항들, 그런 것들을 다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뭔가 엔터프라이즈하고 프로페셔널하고 엑스퍼타이즈하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네, 일부러 영어로 적었어요. 그래서 네, 버그가 좀 있네요. 네, 네, 못 본 척하고요. 자, 다시. 네. 자, 저희 팀에 대해서 저희 프로젝트를 설명했고, 저희 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팀은 일단 제가 있고요. 굉장히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프로젝트에 임했습니다. 당연히 저 혼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팀이 있습니다. 저희 팀을 소개하면은 이렇게 3명이 더 있어요. 저 말고. 한 명은 합류했을 때 아마 제 기억으로 경력이 1년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 2년 차를 맞았죠. 나머지 2명은 신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비전공자고,
네, 제가 뭐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본인을 문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깝깝했습니다. 네. 전 페이지 잠깐 다시 볼까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 팀원들이 속해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영어예요. 멋져 보이죠? 네. CQRS, 뭐 이벤트 소싱, TDD,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뭐 페어 프로그래밍, 코드 리뷰, 뭐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 멋진 말들. 네.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저 세 명이 저런 읽기만 해도 머리 아픈 것들을 잘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하고 있을까요? 저 세 프로그래머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코찔찔이들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세 코찔찔이들은 지금은 특별한 코찔찔이들이다. 하지만 처음에 합류했을 때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코찔찔이들이었어요. 그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문화에 적응할 수 있었는지 그런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도구예요, 그죠? 목적이 아니에요. 뭔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들이지 이거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죠? 오늘 컨퍼런스 주제인 TDD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원래 계획보다 발표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발표 준비입니다. 조금 전에 완성했거든요. 그 이유가 지난주에 저희 프로젝트 첫 번째 프로덕션 환경 릴리스가 있었어요. 저희는 B2B 서비스라서 저희가 릴리스를 한다고 바로 뭐 비즈니스가 가동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첫 프로덕션 릴리스가 됐다는 거는 이제 다른 회사들 시스템과 통합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SI 프로젝트를 통해서 타 서비스들과 통합이 되어야지만 저희 서비스가 이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프로덕션 환경에 디플로이 했다는 걸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제 비즈니스 팀이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다, 홍보를 할 수 있다, 약을 팔 수 있다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준비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처원 환경이 좀 독특한데 기술팀 말고 별로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프로젝트 과정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거의 내 혼자식처럼.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있다가 지난주 월요일에 첫 릴리스를 하고 경영진 그리고 뭐 다른 팀의 리더들, 비즈니스 팀 다 온라인으로 모여서 대부분 지금 베트남에 있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 콜로 데모를 했어요. 네. 그 우리 프로덕트를 본 비즈니스 팀, 경영진, 대표님 포함해서 다른 팀들의 평가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만족하다, 만족스럽다. 그리고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 우리 프로덕트에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평은 우리 서비스가 실제로 돈을 벌어서 잘 성공을 해야지 완전한 최종적 평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지금까지의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는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답니다. 저도 사실 막 화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 예상보다는 좋은 반응이었어요. 몇 달 동안 쳐다도 안 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니네 얼마나 잘했나 보자 하고 깠는데 긍정적인 반응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내린 평가는 좀 전에 아까 보셨던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도구들 그리고 그 코찔찔이들이 서로 조화롭게 잘 프로젝트를 지금까지는 이끌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나중에 이 시스템이 돈을 잘 벌게 되고 나서 그러고 얘기를 해드리면은 더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지금까지라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찔찔이들은 평범한 코찔찔이들이었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 어려운 용어들을 대부분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입사했을 때는. 한 분은 저희 프로젝트는 올해 초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시작부터 한 분이 두 분이고 한 분은 4월 말에 합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한 5개월, 6개월 됐죠. 네, 이제 우리 팀 소개를 잠깐 했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약간 좀 건방 떠는 제목을 지어봤고요. 자, TDD가 실패하는 이유. 제가 아까 이제 오늘 그 SDS 측에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인터뷰에서도 뭐 제가 세션 발표 제목이 그러니까 질문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똑같이 물어봤어요. 왜 실패하는 거 같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준비가 안 됐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이죠. 네. 1, 2단 스톰레이지께서 네, 불타는 성전 오프닝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준비가 안 됐다. 제가 아까 봤던, 말씀드렸던 TDD를 실패하는 개인, 프로그래머, 그리고 조직 전부 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시도를 하고 성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개인과 조직 차원으로 나눠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팀이 아니고 개인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실패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렇게 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 TDD 컨퍼런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있는 컨퍼런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발표자들이 TDD를 처음부터 좀 얘기를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세션 했던 분들도 많이 내용이 겹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할 건데 왼쪽은 사이언스, 과학이고 오른쪽은 엔지니어링이에요.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그냥 구글에 사이언스 vs 엔지니어링 치면 바로 나오는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은 유리컵 위에 포크 2개와 동전을 사용해서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 엄청난 균형을 이뤄냈어요. 그죠? 굉장히 멋지죠?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지? 엔지니어링은 근데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사이언스는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원리, 우리 사는 세상 어떻게 동작하는 걸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서 있고 공기는 왜 지구에 붙어 있고 뭐 이런 것들. 네,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탐구하는 게 과학이죠, 사이언스죠. 근데 우리 프로그래머, 우리가 하는 일은 사이언스보다 엔지니어링에 훨씬 가까워요. 엔지니어링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 엔지니어링은 과학과 예산 사이의 예산, 돈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저는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이론, 과학적 방법론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제한의 자원을 써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인력, 정해진 돈을 사용해서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포크 2개를 수평으로 놓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테이프를 감는 일도 서슴지 않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포크가 수평으로 섰냐는 거지 동전과 중력의 힘을 교묘하게 이용했느냐는 별로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해놓으면 테이프를 떼내기 힘들겠죠. 그죠? 뭐 그런 것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TDD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몇 달 전에 TDD 세미나를 했었는데 저는 발표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 토론 진행을 했었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왜 TDD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코드를 다 TDD로만 작성하려고 하느냐? 왜 TDD 테스트 퍼스트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으면은 왜 비난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답변할 입장은 아니고 그냥 사회자였지만 저도 이렇게 대답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 계셨던 이제 다른 그 발표자 두 분 답변도 있었는데 셋 다 답변이 똑같았어요. 우린 안 그러는데? 했어요. 네가 그냥 이상한 사람 만난 거야 라는 거죠. 재수없는 사람 만난 거예요. 저는 TDD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모든 것을 TDD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과학자가 아니거든. 저는 엔지니어에 가까운 사람이지. TDD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면은 프로덕트를 좀 더 빠르고 안정적이게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TDD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TDD 안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제 이전에 세션에 했던 분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해줬는데 자동화된 테스트나 TDD만 테스트가 아니다. 다른 테스트 기법들도 많다.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그거예요. 내가 혹은 우리 팀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성급하게 TDD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사용해서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먼저 달성을 하고 우리가 천천히 준비를 해서 준비가 됐을 때 좀 더 과학을 더 이용해서 좀 더 아름다운 방법을 이용해서 그리고 더 뭐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안정성을 더 높인다든지 프로그래머가 일하는데 좀 더 재미를 느끼게 한다든지 이런 건 나중에 해도 돼요. 아니, 나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못하는데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현실적인 판단, 실용적인 판단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는 TDD를 하고 어디는 TDD를 하지 말아야 되냐? 뭐 TDD가 아니라도 어디에 좀 더 우리가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다 더 많이 쓰고 어디다가는 좀 자원을 적게 배분하고 해야 되느냐?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은 뭘까요? AWS?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잘해요. 그죠? 우리가 별로 보호하지 않아도 돼요. 스프링? 여기 아마 자바 개발자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스프링을 보호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스프링은 스프링 커미터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그럼 뭐냐? 도메인. 우리가 다루는 비즈니스 도메인. 이거 어떠죠? 네. 이거는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가장 많은 자원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비즈니스 핵심이니까. 네. 비즈니스 프로블럼 도메인이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소프트웨어가 돈을 벌어야 제 연봉이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메인에 더 자원을 많이 쓸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만큼 우리가 쉽게 제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제어하려고 노력하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흔히 말하는 외부 세계입니다. 외부 세계. 우리가 다루는 영역 밖에 있는 것들. 현실 세계. 네. 우리 팀 누구가 맨날 지각하고 일 잘 안 하고 해. 일 잘 안 하고 뭐 못하고 뭐 사고 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코드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대표님이 뭐 변덕이 죽을 듯해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팀이 맨날 요구사항을 불명확하게 가져와 이런 것들은 뭐 프로그래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스킬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기술적인 것들도 있는데 인프라 예를 들어서 뭐 운영 체제 좀 전에 언급했던 뭐 클라우드 플랫폼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외부 서비스, 우리가 연동된 외부 서비스, 뭐 우리가 쓰고 있는 결제 서비스 장애가 났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비즈니스 도메인 코드를 아무리 잘 닦아놔도 그 장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감님들하고 시스템 통화를 하면은 스펙을 자꾸 바꾸죠. 얘기를 안 해주고
스펙이 바뀌었다는 거는 우리가 시스템이 에러가 났을 때 알 수 있어요. 그죠? 미리 얘기 안 해줘요. 그런 거. 그리고 레거시. 네. 과거에 작성된 코드. 이미 작성된 코드들. 뭐 지금 우리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설계나 아니면 뭐 자원 배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일단 돌아가게 만든 SI 개발자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처한 입장에서는 보통 그렇게 일을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프로젝트 끝나면 떠날 사람들이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결과물을 내놓고 떠납니다. 이후에 코드 남겨진 코드 레거시들은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의 몫이죠. 그래서 SI 프로젝트 끝날 때마다 맨날 싸우죠. SI 하는 사람들하고 유지 보수 받는 사람들하고 문서 하나 더 내나 뭐 싫어 뭐 싸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좀 분리해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분리해내는 좋은 기준은 낮은 결합과 높은 응집이에요. 여기 대해서는 뭐 전 세션에 양한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네, 사실은 저는 그 제 발표 자료 만드느라 안 들었어요. 잘 해주셨겠죠? 그죠? 네.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요. 그래서 낮은 결합과 높은 응집을 통해서 도메인 모델을 보호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몇 번 질문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테스트를 할 때 오전에 나왔나요? 테스트를 막 했어. 해놓고 비즈니스 로직이 바뀌었거나 뭐 어떤 이유에서건 설계를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바꿨더니 테스트가 다 깨진대요.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죠. 그래서 TDD는 뭐 현실적이지 않고 뭐 비용이 많이 들고 뭐 느리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닌데도 있잖아요. 아닌데는 어떻게 할까? 아닌데는 비즈니스 로직이 안 바뀌나요? 안 바뀔까? 아니면 뭐 거기는 뭐 원래 TDD가 잘 되는 비즈니스 모델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자, TDD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테스트가 이런 테스트예요. 뭔가를 테스트할 때 구현을 테스트합니다. 코드가 이루려고 하는 가치, 기능 이걸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그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많이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들이 내부 소속들이 알고 있고 결합돼 있어요. 구현과 결합된 코드를 많이 만듭니다. 아침에 첫 세션에 정진웅님께서 목을 많이 사용하면은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목은 대부분 스톱이나 스파이 목적으로 쓰는데 쓰파이는 간접적인 출력, 스톱은 간접적인 입력, 스파이는 간접적인 출력을 담당하는 테스터블인데 간접적이라는 게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일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는 테스트 케이스가 그 내부에 대해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목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테스트 케이스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레드그린 리팩터 혹은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여유가 주어져서 코드를 리팩터하고 싶어. 아니면 비즈니스 로직이 바뀌었어요. 구형 코드를 리팩터합니다. 이렇게. 그럼 테스트는 다 깨져요. 아까 질문 나왔던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테스트를 다 고쳐놔야 돼. 그죠? 아까 그 동그라미 뭐 네모, 세모 이런 거에 맞춰져서 만들어졌던 테스트 케이스인데 네모나게 아주 코드를 예쁘게 정갈하게 만들어놨더니 테스트가 깨져요. 그래서 저런 네모에 맞게 테스트를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테스트는 계속 쌓여가고 코드를 바꿀 때마다 깨진 테스트 계속 늘어나고 계속 테스트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TDD는 비용이 많이 든다. 느리다.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는 설계 원칙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원칙입니다. 좀 잘못 알려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잘못 알려져 있냐면은
OOP에서 데이터 필드를 게터나 세터로 감싸는 것을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책도 본 것 같고. 사실은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는 용어는 정보 숨김이라는 용어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데이비 파나스라는 사람이 1997년에 발표한 저 두 제목의 논문을 통해서 소개한 개념이고요. 내용은 이겁니다. 어려운 설계 결정 혹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설계 결정들을 다른 모듈,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숨기는 거예요. 이게 인포메이션 하이딩입니다. 전 페이지를 보면은 자, 더러운 디자인이에요. 그죠? 더러운 디자인.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아름답게. 더러운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죠. 아, 이거 나 자신이 없어. 하지만 일단 지금 비즈니스가 급하니까 더럽게라도 설계를 해야 돼. 좋은 결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리팩터할 가능성이 커. 근데 그렇다면은 그 설계는 다른 모듈 외부로부터 숨겨라 인 겁니다. 그게 인포메이션 하이딩이에요. 이 인포메이션 하이딩 그리고 뭐 높은 응집 이런 것을 테스트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구현을 알고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인터페이스, 설계만 가지고 테스트를 작성해요. 그럼 내부는 아무리 예쁘게 리팩터를 하더라도 테스트 케이스는 깨지지 않습니다. TDD를 하든지 테스팅을 하든지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 놓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바뀌거나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바뀐다는 거는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바뀌기 쉬운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설계는 인포메이션 하이딩 원칙에 의하면은 외부로 또 숨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외부로 그대로 노출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는 구현이 아니라 설계, 인터페이스를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래서 그 임플리멘테이션이 뭔데? 어디까지 임플리멘테이션이 어디까지 인터페이스야? 이건 또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제 결합과 응집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켄트백도 어렵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걸 잘하는 사람은 양한순이밖에 몰라요. 그리고 레거시는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레거시는 뭐 내가 지난주에 작성한 코드도 레거시예요. 그죠? 지난주에 작성한 코드 내가 왜 짜는지 모르잖아요. 기억 안 나잖아요. 네. 지난주에 나는 내가 아니에요. 그죠? 남이죠? 거대한 레거시들 그리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레거시들 우리는 항상 상대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질문 많이 나왔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레거시가 있는 상태에서 TDD를 하거나 좋은 설계를 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예전에 뭐 커머스 이름 말해도 되겠죠? 뭐 이베이 코리아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가 코드가 설계가 나쁘진 않아요. 절대 나쁜 데는 아니에요. 나쁜 데는 아닌데 결합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결합이 높은 편이고 테스트 자동화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게 한 4, 5년 전 얘기인데 근데 그때 이제 저는 TDD를 하고 있었고 저는 다른 팀원들은 TDD를 하지 않지만 저는 제가 작성하는 코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테스트 없이는 잘 코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TDD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했느냐? 레거시가 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가 작성한 새로운 코드 테스트 대상 시스템 오더 테스트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네, 레거시가 같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죠? 그림은? 어떻게 저 레거시에 우리가 만든 새로운 파랗고 깨끗한 포카리스트 같은 코드를 넣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코드는 건지고 일부 코드는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예.
내 코드를 똥이 아니고 레거시로부터 보호하는 어댑터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새로 작성한 코드는 깨끗함을 유지하고 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코드와 더러운 코드가 만나는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레이어는 과감하게 테스트를 안 합니다. 대신에 매뉴얼 테스트로만 해도 비용이 많이 비싸지 않을 만큼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한두 번 돌려서 확인을 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치지 않는 한 안심해도 되도록 만드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은 개인이 TDD 하는 거는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몇 년간 TDD나 테스팅을 하지 않는 팀에서 혼자 TDD나 테스팅을 했던 시기에 썼던 기법들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이 TDD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팀이 TDD 하는 거랑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TDD를 열심히 했지만 많이 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팀에서는 저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뭐 굳이 그거를 막 퍼뜨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너무 쉽지 않은 일이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팀 수준으로 TDD를 할 때는 어떻게 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지금 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세스는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그 이유는 페일 패스트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항상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성공할 만큼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되지도 않았고요. 아직 소프트웨어 산업은 아직 고작 한 70년밖에 100년도 안 된 산업이거든요. 아직 우리 산업 전반적으로 우리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당연히 답을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럼 언젠가는 실패를 할 건데 가능하면은 그 실패를 이른 시점에 실패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빨리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장기 프로젝트, 뭐 6개월, 7개월짜리 프로젝트, 1년짜리 프로젝트 하면서 피드백을 받지 않고 계속 그냥 코드 쌓아만 나가다가 오픈 직전에 뭐 오네 난리가 났었죠. 올해 저기 설날 연휴 때 난리 났었고 이후에 또 연휴 때 한번 또 난리 났었고 그 일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실패할 코드, 실패할 논리라면은 최대한 빨리 실패해서 우리가 이걸 수정할 만한 대응할 만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반복 주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실행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비슷하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가설이 맞는지 검증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거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안 하고 두 번째 거만 해요. 코드만 연락에 작성합니다. 무슨 코드를 작성할지 계획도 안 세우고 코딩부터 해요. 그리고 코딩이 끝나고 나면은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커밋해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들었던 어떤 사례는 그 회사 CTO가 커밋만 하면은 컴파일이 안 된대요. 놀랍죠? 네. 컴파일 언어를 사용하는 C샵을 사용하는 곳인데 코드를 쓰고 졸라 쩐죠? 자신감? 네? 코드를 작성하고 바로 커밋하는 거야. 컴파일도 안 해보고 멋져요.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계속 해서 코드가 검증되지 않고 뭐 목적에 부합되는지도 모르는 코드들이 쌓여가다가 나중에 와서 이제 오픈하자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장애도 나고 뭐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 뭐 이해 당사자들이 예상했던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봅니다. TDD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두 가지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가 목표입니다. 두 번째 지식도 중요하지만 저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떤 결과물을 보고 가고 있는가? 이게 팀 사이에 명확하게 공유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큰 그 목적부터 우리가 그 시각을 맞추고 있어야지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또 맞춰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세부적으로 뭔가 결정되고 설사 그게 실패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빨리 주기를 반복하면서 페일 패스트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실패하더라도 목표를 결정하고 공유하고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죠. 근데 이때 팀원들 사이에서 목표가 공유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런 식의 프로세스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지식은 굉장히 당연한 거죠. 도메인 지식부터 기술 지식까지 잘 공유가 돼야 돼요. 다음은 이제 시스템의 아키텍처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봤던 설계 슬라이드에 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아키텍팅도 낮은 결합, 높은 응집 고려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린 도메인 모델을 보호해야 돼요. 자, 자바 개발자들 많이 오셨죠. 앤트맨 2를 보면요. 2 보셨나요? 앤트맨 2 보면은 1대 앤트맨 행크 핌하고 그 골리앗 빌 포스터가 대학 교수죠.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옆에서 이제 2대 앤트맨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스칸랭이 대화를 보고 옆에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양자라는 말을 빼면은 말을 못해?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자바 개발자들하고 얘기하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스프링을 빼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을 얘기할 때도 스프링을 쓸 때는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고요. 테스트 얘기할 때도 뭐 스프링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요. 맨날 스프링만 얘기해요. 기승전 스프링이야. 무슨 얘기를 시작하던 간에 스프링에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말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메인 모델을 스프링에 맡겨버려요. 스프링과 도메인 모델 코드가 강하게 결합됩니다. 곳곳에 스프링이 퍼져 있어요. 뭐 에그리거, 뭐 서비스, 어딜 가나 오토와이어드 애트리뷰트 박혀 있고요. 네. 스프링 없으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 맨날 스프링 얘기만 합니다. 도메인 모델이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도메인 모델은 플랫폼에 독립적이어야 돼요. 중요한 코드일수록. 플랫폼은 이름처럼 도메인 모델을 호스팅하는 역할만 해야 됩니다. 도메인 모델 깊숙이 파고들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지 스프링 얘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코드에 스프링이 박혀 있으니까. 이렇게들 설계를 하고 있다면은 설계액이나 테스트액이나 도메인 모델을 가장 많이 테스트하고 도메인 모델에 가장 설계를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때 플랫폼 역할하는 스프링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제가 오늘 라이브 코딩에 사용할 데모 앱의 시스템의 아키텍처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 도메인 모델이죠. 비즈니스 로직이 가장 뚱뚱해요. 가장 많은 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음, 그 다음에 뚱뚱한 게 서비스 계층이에요. 서비스 계층은 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던가, 클라우드 플랫폼이 제공해주는 편의 기능의 추상화를 구현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뭐 메시지 큐, 뭐 이런 거, 카프카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접근하는 레이어. 카프카 좋죠. 카프카를 쓰더라도 여기에 연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광경 데이터베이스 쓰고 뭐 카프카를 쓰고 스프링을 쓰고 다 좋다. 근데 여기에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려면은 이제 뭐 DIP라든가 ISP라든가 뭐 이런 그 설계 원칙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겠죠. 그 다음은 이제 모듈은 저 비즈니스 로직 컴포넌트와 서비스 컴포넌트를 이제 엮어주는 거예요. 서로 연결시켜주는 거죠. 쟤네들이 독립적인 컴포넌트로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족할 수 없으니까 저것들을 이제 섞어서 유기적으로 잘 동작하도록 연결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이제 날씬한 게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입니다. 저는 예제를 C#을 사용해서 작성했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은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ASP.NET Core랑 Azure Function이라는 걸 씁니다. 잠깐 볼까요? 코드를. 자, 여기 이렇게 프로젝트들이 나눠져 있는데, 자, 이것이 도메인 모델에 해당해요. 여기 코드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이건 이제 샘플 코드이기 때문에 기능이 많지 않아서 코드량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이 시스템이 점점 발전한다면 코드가 가장 많이 들어갈 곳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뭐 의존성을 보면은, 자, 이런 걸 보면은 ASP.NET Core나 Azure Function 이런 내용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도 없어요. 의존성이.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그 컬럼 스토어인 Azure Table Storage라는 거랑 다큐먼트 데이터베이스인 코스모스 DB를 쓰는데, 자, 이 도메인 모델 프로젝트에는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도구에 대한 디펜던시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Azure라는 프로젝트가 서비스 계층을 구현합니다. 이 녀석이 이제 뭐 Azure 다큐먼트, Azure 스토리지 이런 걸 참조를 해서 도메인 모델이 정의하고 있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요. 그리고 모듈은 뭐 도메인 모델 모듈, 저희 이 시스템은 CQRS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제 커맨드 모델, 쿼리 모델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도메인, 전자를 도메인, 여기는 리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모듈들이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메시지 드리븐 아키텍처를 쓰고 있어서 메시지과 관련된 모듈들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커맨드나 이벤트 프로세서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Azure 펑션으로 작성된 프로젝트예요. 자, Azure 펑션, 그러니까 뭐 스프링 부트라든지 뭐 그런 거, 스프링 클라우드 펑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코드가 얼마큼 들어가 있냐면은, 자, 이게 전부입니다. 네, 요 정도, 이게 다예요. 이게 Azure 펑션에 종속된 코드들이에요. 자, 스프링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스프링을 써요. 얼마나 좋은데. 근데 스프링으로 뭔 코드를 감염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돼요. 스프링을 잘 활용하면서도 스프링이 우리 코드를 오염시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UI 앱에서 쓰이는 패턴인데, MVVM이란 모델 뷰 모델이라는 아키텍처 패턴인데요. 이 패턴도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뷰 레이어는 테스트하기 어렵고 이제 이제 응용 프로그램 모델을 호스팅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굉장히 작게 만들고 이 뷰 레이어에 독립된 모델이나 뷰 모델을 더 풍부하게, 뚱뚱하게 만들자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뭐 WPF나 뭐 UWP나 이렇게 MVVM 패턴을 잘 지원하는 앱을 쓸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목적이 아니지만 아주 가끔은 뷰의 코드가 전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동작하는 코드가 테스터블하고 UI 플랫폼에서 독립적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가끔
재주 좋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는 신나고 재미난 라이브 코딩. 네. 제가 시간을 말하는데 좀 많이 썼네요. 40분밖에 안 남았는데 10분 정도는 질문 대답을 받을 거라서 30분밖에 시간이 없네요. 하지만 시간이 없지만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라이브 코딩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하고 싶지 않았는데 주최 측의 어떤 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라이브 코딩을 하자. 계속 욕을 하셔서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반강제로 억지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라이브 코딩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나 욕심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라이브 코딩. 네. 데모 귀신이 있는 세상에 라이브 코딩이라니 웬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게 이 프로젝트 코드인데,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브랜치를 보면은 마스터 브랜치와 칫이라는 브랜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칫이라는 브랜치에는 네, 미리 다 해놨어요. 네, 그래서 라이브 코딩을 하다가 시간은 부족한데 잘 망했다 그러면은 저는 미련 없이 바로 그냥 체리픽하거나 체크아웃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코딩은 아니에요, 사실. 저는 분명히 억지로 준비했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더 큽니다. 자, 이 예제로 준비한 서비스 시스템은 뭐 하는 거냐면은 박스 오피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아직 기능은 굉장히 허접합니다. 상영관 추가하는 기능, 그리고 그게 하나가 완료되어 있고요. 이제 영화를 추가하는 기능을 만드는 중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회사 상황처럼 경영진이나 비즈니스 팀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 요구를 해서 막 굉장히 화려한 기술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환경과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 목적으로 이런 기법들을 도입을 했는데, CQRS, 이벤트 소싱, 메시지 드리븐, 분산 시스템, 여러 가지 설계 기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새 유저 스토리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유저 스토리를 진행하는 중인데, 자, 개발하기 전에 우린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쓰는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이걸 안 하는 곳은 없어요. 안 하는 것도 없고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좀 약간 적당히 두루뭉실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 대표가 그렇게 얘기해요. 두루뭉실하게. 자, 우리 되게 멋진 기능 있으면 좋겠어. 아, 그럼요, 대표님. 멋져야죠. 네, 합니다. 비즈니스 팀이 얘기를 받아가지고 몇 단계였죠? 기획자한테 가가지고 자, 멋진 거 만들어보자. 다 좋아요. 개발자한테 옵니다. 자, 멋진 기능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타고 온 거예요. 근데 개발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발자가 저 컴퓨터한테 자, 멋진 기능 만들어보자.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벽의 벼랑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추상적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구체적인 건 뭔가를 해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지 않으려면은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고, 명확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명확하게 정의된 기능이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좋은 가치를 전달해 줄 거라는 충분한 근거 혹은 예측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그 팀 리더의 직관에 의존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 박스오피스에 선택된 기능은
영화를 추가하는 거예요. 박스 오피스에. 지금까지는 영화를 추가할 수 없었어요. 이건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박스 오피스 앱에 영화를 추가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관련된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이게 지금 그림 어떻게 한 번에 잘 보일 수 있지?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제가 이번 주에 끝났는데 5월인가부터 5월 말인가부터 TDD 참관이라는 거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몇 분씩 소수의 인원을 초청을 해서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드리는, 별도의 뭐 지금처럼 뭐 샘플 코드를 준비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모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림도 위에 그려놓고 이게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한 5개월, 6개월 정도 계속했습니다. 매주 한 번에서 두 번씩. 그때 오셨던 분들은 저희 팀이 실제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런 그림을 바탕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저희 회사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모여서 관련된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서 이 시나리오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시각적인 자료를 사용해서 판단을 하고 고치고 의문이 생기면은 비즈니스 팀에게 묻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심플한 그림이라도 이걸 그리지 않고 얘기만 서로 했을 때랑 그림을 그려봤을 때랑 서로의 이해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DD를 하거나 아니면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으면은 목적을 명확하게 공유를 해야 됩니다. 목표, 목적, 그죠? 그러고 나서는 야, 이게 목적이었고 다음은 이제 그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어떤 변경을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에 어떤 변경이 필요한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저 수를 기반으로 밑에 개발자들이 모여서 현재 시스템 연락 복잡한 이 시스템에서 아따 이거 좀 한 번에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를 축소하면 되나? 와우 빙고. 네, 기능은 별것도 없는 게 아키텍처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어쨌든 뭐 저희는 CQRS, 이벤트 소싱 뭐 그런 걸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프로세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려져 있는데 API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관리자가 쓰는 오퍼레이터들이 쓰는 어드민 UI 이렇게 세 가지 응용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요. 중간에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메시지 브로커, 메시지 버스가 있고. 이렇게 그려봐요. 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드민 UI부터 어떤 명령이 어떻게 전달돼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비가 생성되고 뭐 이제 커맨드 모델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뭐 쿼리 사이드로 가서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것들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잠깐 시스템을 구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와 라이브 코딩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30분 남았네요. 큰일 났네. 하지만 전 괜찮아요. 저는 치트키가 있으니까. 저에게 라이브 코딩을 요구하셨던 분은 굉장히 실망하시겠죠. 여기 이제 성형관을 만드는 기능이 있고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상형관 추가를 하면은 여기다가 상형관 1 그래서 좌석수는 횡은 10개, 뭐 열도 10개 좌석이 이렇게 배치된 상형관을 만들어 볼게요. 만들었는데 상형관이 안 나와요. 그죠? 목록이 없네요. 리프레시를 해볼게요.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네. 예상한 거예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는 이제 그 비동기 메시징을 사용한 그 분산 시스템이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을 전달하면은 명령을 수신했다는 응답이 오고 나면 이건 명령을 수신했다는 것은 명령 처리가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UI 측에서는 명령 수신 응답을 받고 나면은 실제로 이게 명령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젠간 끝나. 중간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언젠간 끝나요. 그래서 아까 폼을 전달하자마자는 목록이 안 나왔지만 리프레시하니까 나온 거죠. 이게 이제 분산 메시지 중심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이게 이제 UI 앱이고 이게 API 앱, 이게 펑션 앱 이렇게 세 개의 앱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동기 분산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뭐 이런 거죠. 뭐 경영진이나 비즈니스팀이 우리는 뭐 스케일업을 해야 되고 뭐 장애에 대응해야 되고 뭐 요구사항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잘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바뀌는 거 수용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DDD라든가 뭐 CQRS 이런 거 도입을 해놨더니 그런 문제는 좀 해소가 됐지만 약간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그러니까 근데 상영관은 많이 추가되지 않을 거예요. 상영관이 뭐 일주일에 하나씩 늘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팀이 알았다, 리프레시 한번 할게 했어요. 근데 이제 영화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영화는 계속 개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즈니스팀이 그러면 우리 일 못한다, 너무 불편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발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좀 전에 했던 얘기, 우리는 뭐 스케일업을 해야 되고 뭐 DDD를 썼고 뭐 그래가지고 졸라 멋진 거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가 있어. 리프레시 한번 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기획팀이 뭐 감탄하고 그런 거였어? 뭐 네.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럼 네, 그래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겠죠. 뭐 딴 애들은 잘하던데 우리 개발팀들은 실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막 그럽니다. 네. 나를 비웃는 거는 괜찮아. 하지만 나를 비웃는 건 참을 수 없어. 그죠? 그래서 알았어, 해주겠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오늘 주제는 아닌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화를 추가하는 곳에는 뭐 리소스 어웨이터라는 뭐 이런 걸 둘 거예요. 그래서 리소스가 실제로 만들어질 때까지 응용 프로그램이 요청을 보내고 응답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다가 요청이 끝나고 나면은 사용자에게 뷰를 갱신해주는 뭐 이런 걸 만들 거예요. 큰일 났다. 코딩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태스크를 뽑아봤어요. 태스크 뽑은 게 이제 분석을 통해서 작업을 설계합니다. 소프트웨어 변경을 하려면은 좀 전에 분석한 내용들을 실행을 하려면은 어떤 세부 작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작업들은 나눠진 작업들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어야 되는지 그래야지 시스템 운영에 어떤 문제가 없고 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작업들은 누가 작업할지 혼자서 쭉 할 수도 있지만 가용 자원이 있다면은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하는 것이 빠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작업할지를. 그래서 그 디자인한 게 이런 24개의 작업들 졸라 많죠? 이렇게 작업이 뽑혔어요. 이 작업들은 하나의 유저 스토리를 구현하기 위한 작업들이에요. TDD는 오늘 지겹게 들었죠? 오늘 꿈에도 나올 거예요. 레드 그린 리팩터. 계속 들었죠? TDD는 요건데 이렇게도 해볼 수 있어요. 억셉턴스 테스트랑 유닛 테스트, ATDD랑 TDD를 합친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억셉턴스 테스트는 뭐 매뉴얼 테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자동화된 펑셔널 테스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펑셔널 테스트가 UI를 대상으로 한 E2E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좀 여의치 않다면은 UI는 매뉴얼 테스트 포기하고 API까지만 자동화한다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유저 스토리를 쓸 때 먼저 실패하는 억셉턴스 테스트를 만들고 실패를 한 다음에 태스크를 진행하면서 TDD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다가 작업이 다 완료되면은 마지막 억셉턴스 테스트를 성공시키고 빠져나오는 이런 사이클을 사용할 수 있죠. 이 코드 설계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24개의 작업들이 있었고 이 작업들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보드를 보면은 이제 4개의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iMovie 리더라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계층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16. 작업을 할당받고 나면은 작업자는 이 작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코드 변경이 필요한지, 커밋이죠. 어떤 커밋들이 필요할지를 또 분석을 해요. 기존 코드를 분석하고 앞에 있었던 뭐 유저 스토리에 있던 그림이나 아니면은 프로세스 그림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어떤 코드를 작성하는 게 좋을지 먼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작업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읽기 모델의 데이터베이스로 코스모스 DB를 쓰고 있고 코스모스 DB 무비 리파지터리 클래스가 유사한 기능을 이미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기다가 인터페이스 구현체를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면은 저 무비 리드 모델 퍼사드라는 서비스가 iMovie 리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현은 됐지만 모듈에 등록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iMovie 리더 구현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코스모스 DB 무비 리파지터리 클래스를 구현할 때, 아니 클래스가 저 iMovie 리더 인터페이스 구현할 때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만족해야 될 것 같아라고 분석을 합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저희는 실제로 그러니까 작업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할 때 이 정도까지 하기도 합니다. 항상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 목록까지 뽑기도 합니다. 자, 이제 작업을 해보죠. 여기서 브랜치를 만듭니다. 네트워크가 좀 느리네요. 자, 브랜치를 뭐 적당히 만들고 네, 만들어진 요 76 블라블라블라 브랜치를 로컬로 가져옵니다. 네, 안타깝게도 네트워크가 연결이 됐네요. 체크 아웃하고 여기 이제 태스크에 정의된 것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코스모스 DB 무비 리파지터리 클래스 리파지터리 클래스가 있고요. 있네요. 여기 이제 코스모스 DB 클라이언트는 다큐멘트 클라이언트라는 거랑 어떤 데이터 컬렉션에 접근하는 컬렉션 레퍼런스 뭐 이런 도구들 사용하고 있어서 iMovie 리더 인터페이스 구현하기 굉장히 적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녹색 불이 들어와 있는 거는 라이브 유닛 테스팅이란 테스팅 LUT라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도구가 테스트를 실행시켜 준 거고요. 이 라인들이 어떤 테스트 케이스에서 테스트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LUT는 코드를 수정할 때마다 수정된 코드와 관련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실행해줘요. 근데 아직 뭐 완벽하게 다 실행해주지 못하고요. 일부는 이제 사람이 도와줘야 되긴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iMovie 리더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거예요. 근데 TDD를 할 거예요. 여기 바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무비 리파지터리 스펙스라는 기존 코드에 대한 테스트가 이 클래스에 있고요. 자, 첫 번째 테스트 메소드 SUT 시스템 언더 테스트. 여기서는 이제 저 코스모스 DB 무비 리파지터리 클래스죠. 시스템 언더 테스트가 iMovie 리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코스모스 DB 무비 리파지터리 타입은 무비 리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라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듭니다. 그럼 LUT가 테스트를 실행할 거고 깨졌어요? 빨간불이 들어왔죠? 내용을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내용은 그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여기 iMovie 리더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걸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인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만족시킬 만큼의 코드를 씁니다. 여기 와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C샵은 컴파일 언어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정의하고 있는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기본 구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구현을 만들고 LUT가 이런 선언적 요소는 자동으로 실행을 못 해줘요. 아직.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살짝 바꿔줘서 LUT가 이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도록 좀 도움을 주고요. 네, 성공했네요. 그죠? 이 테스트는 성공했어요. 근데 뭐 오늘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그린 단계에서는 방금 작성한 테스트만 성공하면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모든 테스트가 성공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 테스트 하나 깨지겠네요. 그죠? 이런 테스트가 깨졌습니다. SUT System Under Test has Guard Clauses라는 테스트 케이스 깨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Guard Clauses는 널 파라미터에 대한 방어 구문이에요. 널 파라미터가 들어왔을 때 C샵은 이제 아규먼트 널 익셉션을 발생시켜 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이 파라미터가 어딘가에서 쓰이고 필드로 저장되고 하면은 나중에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널 레퍼런스 익셉션은 익셉션 중에 가장 피드백이 질이 떨어지는 가장 안 좋은 익셉션이죠. 가능하면 발생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클래스에 대해서 방어 구문이 있는지 이 클래스의 모든 멤버가 방어 구문을 갖는지 테스트 케이스가 이미 작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왜 깨졌냐? 새로 추가된 이 메서드의 파라미터 이건 구이드인데 UUID UU에 대한 일종이죠. 구이드가 깨졌는데 구이드에 대한 방어 구문이 없어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방어 구문을 넣어줄게요. 테스트 메시지 한번 볼까요? 보면은 다 해석하셨죠? 네. 방어 구문이 없다예요. 네, 요약하면. 방어 구문을 넣어주면은 다 성공했죠, 그죠? 녹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리팩터도 한번 해보죠. 저는 지금 80 컬럼 코딩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몇 가지 예외 케이스 말고는 이거는 이제 아이디가 자동으로 생성해 준 코드예요. 이런 코드는 저는 이제 손내지 않고 제가 작성하는 코드는 80 컬럼 라인을 맞추고 있습니다. 테스트 코드도 보면은 테스트 메서드 이름 말고는 다 80 라인 이 라인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춰 볼게요. 이 파라미터를 추출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지만 테스트 케이스가 성공하는 범위 내에서 코드 구조를 바꿨어요. 그죠? 자, 다음은 다음 테스트는 다큐먼트 DB에 관련된 코드라서 다큐먼트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다큐먼트가 존재하면은 find movie 메서드는 리드 모델 엔터티를 올바르게 복원한다는 케이스예요. arrange, act, result 패턴을 쓸 거고요.
어설트부터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리드 모델 엔터티는 무비 리파지토리니까 무비입니다. 무비랑 액추얼 값, 무비 타입의 액추얼 값이 있고, 액추얼은 널이 아니어야 되고, 뭐 그런 값들을 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무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값들을 한번 보면은 타이틀, 그리고 생성 시각, 그리고 상속받은 id라는 속성, 이태그라는 속성이 있네요. 이 속성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코스모스 DB에서 값을 읽어와서, 자, 코스모스 DB에 저장되는 다큐먼트는 무비 다큐먼트고요. 무비 다큐먼트는 관련된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ID, 이태그, 타이틀, 그리고 생성 시각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DB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 DB에 있는 값이 읽기 모델 엔터테에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id가 어떤 무비가 있을 때, 처음에 초기 값이 있을 때 무비 id인 걸로 네, 가져와서 이제 이 다큐먼트 있는 값을 가지고 액추얼을 검사할 거예요. 첫 번째 ID 다큐먼트의 id랑 같은지, 다큐먼트의 이태그랑 같은지, 다큐먼트의 타이틀이랑 같은지, 다큐먼트의 생성 시각이랑 같은지. 그럼 이제 액추얼은 지금은 그냥 널로 설정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가져오는 find movie라는 테스트 대상 코드를 실행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시스템 오더 테스트가 있어야 돼요. SAT는 코스모스 DB, 무비 리파지터리 여기에 뭔가를 넣어줘야 되고, 넣었다고 치고 find movie 여기에 movie id. 그러니까 액트까지는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SVT를 설정을 해줄게요. SVT는 여기 이제 어설트에서 썼던 다큐먼트 클라이언트가 그대로 써야 되고, 다큐먼트 컬렉션은 테스트용 컬렉션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된 게. 자, 그럼 테스트가 돌고 있고요. 자, 테스트가 깨졌어요. 메시지 보자. 보면은 죄송합니다. 지금 이 되게 중요한 건데 테스트가 제가 예상한 대로 안 깨졌어요. 예상한 대로라면은 액추얼이 여기서 정의한 값과 일치하지 않아라고 깨져야 되는데 지금 뭐가 깨졌냐면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했어요. 뭐냐면은 다큐먼트가 널인 거예요. 왜냐면은 다큐먼트를 만들어주지 않았거든. 이 기본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큐먼트가 파운드 되도록 찾아지도록 어레인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나 이제 질문 받아야 되는데.
그럼 create movie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메시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뭐 아이디가 뭐뭐여야 되는데 아니고 뭐가 타이틀이 뭐여야 되는데 아니고 이렇게 깨졌어요. 네. 그 레드 단계에서 꼭 메시지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좀 전에 제가 테스트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테스트가 깨진 거예요. 내가 테스트를 잘못 작성했기 때문에. 그럼 아직 우리는 그린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테스트가 실패하는 것만 확인하고 그린 단계로 넘어가면은 다시 테스트를 수정하러 돌아올 수 있어요. TDD 프로세스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오류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린 단계로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SET를 수정을 해볼게요. 자, 원래 테스트 케이스를 제가 10개 정도 하려고 원대한 꿈을 갖고 준비를 했는데 많이 해봐야 2개 하겠네요. 자, 이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뭐 이런 클라이언트, 뭐 컬렉션 이런 파라미터를 받아놓은 게 있어요. 이걸 사용해서 조회를 해볼게요. 클라이언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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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오버하지 말라고 지금. 네. 네. 진짜 다 한통속이에요. 이거 왜 이러죠? 컬렉션 정보를 줘야 되고 컬렉션 URI의 밸류를 주고 where 다큐멘트의 ID가 모비 아이디인 거를 가져오는데 하나만 가져와라. as document query. 이건 뭐 코스모스 DB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뭐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return movie id는 다큐멘트의 id, 타이틀은 다큐멘트의 타이틀. 그 전에 이 태그가 있죠? 엔터티 태그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생성 시각은 이렇게 하면은 다큐멘트를 무비 아이디를 사용해서 가져와서 무비로 변환해서 반환하는 거죠. 성공했네요. 네. 자, 심심한데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네, 근데 기존 테스트가 깨졌어요. 이거는 이거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C샵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그 해결만 할게요. 이거 C샵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fail fast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사하는 게 깨진 건데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드 클로즈랑 방어 구문이랑 구현부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하나는 비동기 메서드로, 하나는 그냥 비동기 메서드 아닌 걸로. 이렇게 해서 다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림 단계를 통과했고 리팩터를 해볼게요. 지금 코드가 뭐 많이 더럽진 않은데 뭐 요 정도 이렇게 해보고, 아니면은 원래는 제가 그 치트키에서는 이 메서드를 구현하면서 리팩터하는 내용인데 요거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면은 다큐멘트를 무비로 변환하는 메서드를 나중에 재사용하게 되거든요. 할 거라고 예상하고 해볼게요.
이렇게 다큐먼트를 무비 리드 모델 엔터티로 번역하는 코드를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코드가 분리됐고 이 코드는 앞으로도 이 find movie가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실제로 재사용하는 요구가 나왔을 때 리팩터 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보고는 라이브 코딩 끝내고 완성된 모습을 보고 같이 박수 한번 치고 네, Q&A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큐먼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find movie는 너를 반환해야 된다. 여기 테스트 케이스예요. 이건 좀 쉬울 것 같아요. movie라는 값이 있고 이 값은 널이어야 된다. movie를 가져와야겠죠. 그럼 SVT가 필요하고 SVT는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코스모스 DB, movie repository, document client, collection 그리고 SVT를 사용해서 find movie라는데 movie ID가 필요하죠. movie ID는 존재하지 않는 ID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제너레이터 도구에게 아무 movie ID나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find movie가 비동기 메서드라서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거고 비동기로 async await로 바꿔주고요. 좀 기다리면은 테스트가 돌고 오 어설트까지 가지도 않았네요. 자, 왜 깨졌는지 보죠. 어설트까지 왜 못 갔는지. 자,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했습니다. 요거 이제 요 익셉션이 발생한 코드를 따라가 보면 되는데 따라가 봤다고 치고 자, 여기서 발생했어요. 뭐냐면은 존재하지 않는 다큐멘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널이거든요. 널인데 널인지 검사를 하지 않고 여기서 아이디를 참조를 했어요. 널에 대해서 아이디 속성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널 참조 익셉션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널 검사를 한번 하도록 해주면은 성공했죠? 자, 리팩터를 해볼 건데 이 코드도 이 논리도 트랜슬레이트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테스트를 통과시키는 목적으로만 해본 거고 저 로직을 이 안으로 넣어볼게요. 그럼 지워도 되고 네,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트랜슬레이트가 다큐먼트가 뭐든 간에 적절하게 번역을 해주게 되는 거죠. 널이면은 널로, 널이 아니면은 읽기 모드 엔터티로. 자, 이렇게 신나고 재미난 라이브 코딩을 좀 짧았지만 해봤고요. 박수 치기로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코드 태스크에 어떤 코드를 작성할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그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시키는 최소한의 코드를 작성하고 리팩터하고 피드백을 받는데 이 피드백은 지금은 이제 단위 테스트의 피드백을 받은 거고요. 더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드를 풀리 테스트를 만들어서 동료들에게 코드 리뷰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능 테스트를 돌릴 수 있고
뭐 필요하다면은 매뉴얼 테스트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크게는 디플로이를 해서 사용자들이 이 기능을 실제로 좋아하는지 반응을 수집할 수도 있어요. 자, 질문 받기 전에 이 코드 완성하는 거는 좀 보고 제가 치트키를 쓰겠습니다. 자, 쇼미더 네, 아니죠? 만든 코드는 그냥 체크아웃 해버리고 체크아웃 네, 이게 완성된 버전이고 매뉴얼 펑셔널 테스트랑 매뉴얼 테스트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펑셔널 테스트 프로젝트를 열고 일단 프로덕션 코드를 실행을 시키고요. 아마 그 TDD 참가하러 오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 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TDD 참관을 했을 때랑 거의 비슷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하는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펑셔널 테스트를 먼저 돌려보면은 펑셔널 테스트는 지금 테스트 케이스가 두 개가 있고요. 그러면은 영화를 만드는 기능에 대한 펑셔널 테스트, 상영관을 만드는 기능에 대한 펑셔널 테스트. 코드도 좀 볼까요? 요게 이제 영화를 만드는 펑셔널 테스트 케이스인데 임의의 커맨드를 만들어서 API를 통해서 보내보고 그 다음에 비동기 프로세스니까 리트라이 패턴을 사용해서 몇 번 이제 계속 요청을 해봅니다. 만들어졌어? 그래서 그 정해진 횟수나 시간 내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테스트 케이스는 깨지는 거고 그 시간 내에 무비 엔터티가 만들어지면 테스트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고 자, 이게 프로세서 앱인데요. 프로세서 앱을 보면은 펑셔널 테스트가 지금 빌드되고 실행이 되면은 자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뭔가 실행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 펑셔널 테스트가 메시지를 보는 것들을 얘가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펑션 앱이. 그렇게 해서 자 테스트 케이스 두 개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뉴얼 테스트 해볼게요. 매뉴얼 테스트는 UI에서 자 극장은 아까 만들어봤고 네, 무비는 그 리소스 어웨이터라는 걸 적용을 해놔서 만들어진 무비가 영화가 보이지 않는 일은 없을 거예요. 뭐 코드를 잠깐 보면은 어드민 앱의 무비 컨트롤러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커맨드를 보내고 바로 리스폰스 하기 전에 await 리소스라는 걸 사용해서 요 URI에 있는 리소스가 뭐 404를 반환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200OK를 반환하는지를 몇 번 제시도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요. 대기를 하는 거죠. 만들어질 때까지. 비동기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겁니다. 반면에 상영관을 만드는 곳에는 그게 없어요. 그죠? 바로 석세스일 경우에 바로 이제 리스폰스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두 프로세스의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데드풀이라는 영화를 들어오면은 조금 기다리고 있죠? 네, 이 프로세서가 처리할 때까지. 네, 리프레시 된 거는 보면은 결과를 보면은 데드풀이라는 영화가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멋지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아까 굉장히 중요한 요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게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피드백 단계입니다.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필요하다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저에겐 책 3권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 책 3권을 드릴 거고 먼저 질문하시는 분에게 책을 선택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저기 모자 쓰신 분? 네. 예. 강연은 잘 들었고 혹시 이 TDD 내용보다 혹시 아까 그 주니어 개발자분들과 팀을 이뤄서 네.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거기에 이제 보면 유저 스토리 기반으로 되게 상세히 업무들을 나누고 뭔가 이런 TDD 기본화된 조건 이런 것 확인하면서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작성이랑 그런 전체적인 걸 하시는 분이 혹시 본인이신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코찔찔이들이 평범한 노멀 코찔찔이들이 스페셜 코찔찔이 되려면은 이렇게 TDD를 자연스럽게 하고 뭐 그렇게 되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거는 페어링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딩만 페어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태스크를 아까 한 유저 스토리의 태스크를 아주 작은 단위로 많게는 몇십 개까지 적게는 몇 개에서 그렇게 나누는 일 그런 것들도 같이 페어링을 했어요. 우리 같이 나눠보자. 물론 처음에는 제가 먼저 시도를 했고 그 시도를 바탕으로 한 명씩 페어링을 하면서 같이 해봤어요. 나눠보자. 제가 처음에 먼저 제가 주도가 돼서 해보고 다음번에 할 때는 내가 이제 보조가 될게. 네가 해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페어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코딩, 그다음 태스크 나누는 거, 뭐 그리고 시스템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을 페어링을 통해서 많이 전파를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그 아까 그 서두에 말씀하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걸 시도하면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과정들이 그럼 준비의 단계로 보면 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책이 뭐가 있냐면은 자바스크립트 패턴과 테스트, 그리고 클린 소프트웨어, 그리고 에센셜 스크럼 있습니다. 네? 클린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요? 클린 소프트웨어. 네, 요거 제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문해 주세요. 네. 네,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 하루 종일 들었던 세션 중에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는 이제 이규현 시토님만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요구 사항 자체를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디파인을 하고 네. 그렇게 그 테스트 케이스까지 만들려고 하려면 네. 실은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요구 사항을 실제로 그 적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쭤보고 싶고 네. 그 다음에 그 적으신 분이 나중에 테스트를 할 때 참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질문자가 좀 당황스럽네요. 왜냐면은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의 대부분은 질문하신 분에게 배운 거거든요. 네?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그거를? 배운 대로 했는지 체크하는 건가요? 유저 스토리는 처음에는 이제 비즈니스 팀이 굉장히 러프하게 뭔가 그분 나름은 상세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허점들이 많이 있는 상태로 뭐 파워포인트 문서로 엑셀 문서로 이렇게 옵니다. 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려보고 하는 거를 모두가 다 해보지 못했고요.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두 분 정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랑 그분 다른 한 분이랑 같이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 비즈니스 팀이 만들어준 그 자료에 뭐 논리적인 오류는 없는지 이런 거를 이제 실제로 그려보고 프로세스 그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체크를 하고 그러다 문제가 발생하면은 비즈니스 팀하고 더 얘기를 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만든 유저 스토리를 그 정도까지 첫 번째 그러니까 초기 분석을 끝내는 거를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프로그래머가 자기 일이 끝나면은
자기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은 어사인되지 않은 유저 스토리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본인이 누가 할당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하고 싶다 골라서 담당을 해요. 그럼 그 담당한 사람이 그 유저 스토리를 분석을 해서 어떤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이걸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나 뭐 이렇게 또 한 번 또 리뷰를 요청을 하고 리뷰를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태스크를 또 다른 개발자 자기가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개발자들에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처리해 주세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또 그 태스크를 또 분석을 하는 거죠. 그 태스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초기에는 페어링을 통해서 같이 연습을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익숙해진 상태고요. 답변이 됐나요? 네, 책이 자바스크립트 테스트. 네, 그거요. 네, 네,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또 다른 분. 네, 그 테스트 주도 개발하실 TDD를 하실 때 팀원한테 강요를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은 얘기 안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팀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자기는 TDD가 절대 싫다, 난 못하니까 안 하겠다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그 그럼, 테스트는 아예 네. 작성 안 하시나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네, 죄송한데, 네, 책은 안 줄 거예요. 아니 뭐 아는 분이고요. 네, 원래 안 주려고 그랬어요. 네, 다른 분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개발을 할 때 단위 테스트는 꼭 작성을 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통합 테스트를 해야 되나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전 세션에서 말해주셨다시피 외부 환경 때문에 그게 좀 힘든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런 통합 테스트까지 필요하실 때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다시 마스터 브랜치로 돌아가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원래 개그를 하나 준비했었는데 못했어요. 심혈을 준비한 개그였는데 뭐냐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위 테스트만으로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좀 시간이 안 됐네요. 뭘 하려고 했냐면은 단위별로 컴포넌트 단위별로는 잘 테스트를 해서 모든 코드가 테스트되도록 잘 작성 동작을 잘 하는지 다 테스트를 했는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서로 조립돼서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을 해야지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만족되는 건데 단위 테스트만으로는 이게 만족되는지 안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통합 테스트도 하고 뭐 매뉴얼 테스트도 하고 뭐 그러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런 저는 이제 재미로 준비를 했지만 저희 팀 그 프로젝트 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 잘못을 저질렀던 분이 여기 이제 계신데 자, 단위 테스트를 잘 해놓고 기능 테스트를 실행했는데 기능 테스트가 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버그가 있었는데 자, 여기가 버그입니다. 네, 어떤 나쁜 놈이 주석 처리해놨어요. 단위 테스트가 되는 코드는 그러니까 그 단위 테스트는 다 통과를 했고 그 컴포넌트 단위 단위별로 동작을 하는데 요 코드 한 줄이 빠져서 전체 프로세스 파이프라인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장애를 내보고 뭔가 제가 되게 당황한 것처럼 연기를 한 다음에 빙고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못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펑셔널 테스트를 그래서 합니다. 저희는 단위 테스트만으로는 아무리 많은 지금 저희가 단위 테스트가 프론트엔드까지 합치면 한 2,500개 정도 단위 테스트를 돌리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불안해요. 그래서 매뉴얼 테스트도 하고요. 매뉴얼 테스트 케이스도 작성을 해서 비즈니스에게 줍니다.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펑셔널 테스트 케이스 돌리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서비스랑 연동되는 경우에 테스트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는 특히나
그 호텔 상품을 유통하는 파이프라인 중간에 있는 서비스라서 양쪽으로 시스템 통합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스템 통합이 되지 않으면 얘가 실제 기능을 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시스템 통합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프로덕트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불안해서 아예 페이크 서비스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페이크 서비스는 정말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 시스템인 것처럼 우리랑 시스템 프로세스나 이런 것도 좀 안 맞게 만들고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게 만들고 뭐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과 잘 통합하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책은 한 권밖에 없어서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분이 초과돼서 Q&A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 패널 토의 시간에 더 질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